만약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요. 사실은 그냥 한 기자의 과장된 오보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심리학적 전제가 그냥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사건의 수사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인류의 본성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1964년 뉴욕 퀸즈에서 발생한 키티 제너비스 사건입니다. 네, 오늘 이 방대한 법원 기록이랑 심리 분석 자료들을 완전히 해체해 볼진데요. 과연 군중성의 인간이 진짜 그렇게 악한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면의 진실이 있는지 그 바닥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에 동행하시게 된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거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니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보죠. 1964년 3월 27일에 뉴욕타임스의 마틴 간스버그라는 기자가 쓴 기사 하나가 전 세계를 쾅 하고 뒤집어 놓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38명의 방관자 기사죠. 맞아요. 38명의 훌륭한 시민들이 무려 30분 동안 한 여성이 3번이나 칼에 찔리는 걸 창문으로 구경만 했고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에 대중들은 경악했죠. 막 도시화가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했다면서 난리가 났고요. 심리업계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자들도 충격을 받은 거군요. 그럼요. 존 달리아나 비블 아타네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안 돕는가를 막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거대한 심리학 줄기인 방관자 효과가 진짜 딱 이 기사 하나에서 탄생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강력계 베테랑 형사 시선으로 이 초기 기록들을 쫙 훑어보니까요. 기사 내용이랑 현장의 물리적 팩트가 완전 딴판입니다. 역사가 조셉 디메이 주니어가 찾아낸 법원 기록들 보면요. 네, 완전히 오보였다는 그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진짜 엉망진창으로 왜곡된 소설에 가까웠어요. 우선 공격이 3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외부 주차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아파트 밖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건물 내부의 좁은 복도였거든요. 게다가 그 38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상 허상에 가깝잖아요. 사건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은 때였고요. 네, 아파트 구조상 그 38명이 영화 보듯이 범행을 똑똑히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잠결에 짧은 비명만 듣고 그냥 흔한 연인들 다툼인가 보다, 아님 술 취한 사람들인가 보다 했죠. 사실 창문 뒤에 숨어서 가만히 관망만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공격 때 로버트 모저라는 이웃이 창문을 쾅 열고 그 여자 내버려둬 이렇게 고함을 쳐서 범인을 현장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시도한 이웃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심지어 소피 파라라는 여성은요. 끔찍한 공격 직후에 범인이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피 흘리는 키티 제노비스를 품에 안고 구급차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켰다고요. 와, 전혀 방관자가 아니었네요. 근데 여기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진실이 어쨌든 간에 당시 사회는 38명의 냉혈한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서사를 그냥 맹신하기로 상택했다는 겁니다. 그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심리학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군요. 맞아요. 학자들이 그 오보를 기반으로 책임 분산, 복수적 무지, 평가 우려라는 3가지 기제를 정립했는데 이걸 원초적인 본능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분산은 군중이 많아질수록 내가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 현장에서 되게 자주 봅니다. 무거운 소파 옮길 때 둘이서 들면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10명이 다 같이 들면 내 손에 힘이 스르륵 빠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뇌가 군중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그렇게 10분의 1로 덜어내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럼 복수적 무지는 뭔가요?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인간 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주변을 싹 스캔하는 본능인데요. 남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뇌가 지금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를 기만해버리는 겁니다. 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3번째 평가 우려는 가장 깊은 무의식적 공포를 건드립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혼자 튀는 행동을 하다가 실수하면 무리에서 추방, 즉 죽음이었거든요. 내가 나섰다가 비웃음 당하면 어쩌지? 이게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단순한 쑥스러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인 사회적 공포인 거죠. 근데 형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훌륭한 심리학적 분석들이 결국 가짜 증거 위에서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이라는 게 참 소름 돋습니다. 언론이 만든 잘못된 목격자 진술로 괴물이라는 가짜 몽타주를 그려놓고 무려 60년을 헛다리 짚은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 사회 전체가 그토록 그 오보에 열광하면서 분노했냐는 거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당시 미국이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이웃 간의 단절이나 익명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깊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 내면에 있는 소외감을 투사할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38명을 악마로 만들면서 역설적으로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정확합니다. 와, 대중이 그렇게 잊지도 않은 방관자라는 유령이랑 섀도우 복싱을 하는 동안에요. 수사 기록으로 넘겨보면 진짜 참혹한 사법적 비극은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아, 뉴욕 경찰국의 강압수사 말씀이시죠? 맞아요. 온 뉴욕이 이 무관심한 도시 프레임에 갇혀서 광분하니까 경찰이 여론 압박 때문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최악의 수사 오류를 저지르죠. 이게 바로 집단적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인지적 맹점, 그러니까 무주의의 맹시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은 고릴라 실험 같은 거요? 네네. 사람들이 방관자라는 한 가지 프레임에만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시스템이 부패하는 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버린 겁니다. 네, 실제로 진범이 잡히기도 전인데 경찰이 조지 휘트무어랑 엘빈 미첼이라는 M1 흑인 청년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엉뚱한 살인 사건들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죠. 대중이 방관자 욕하느라 정신 팔린 사이에 공권력이 무고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네요. 청취자님, 근데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뒤엎는 가장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비극의 진짜 원흉인 살인마 윈스턴 모즐리, 이동 과연 어떻게 잡혔는지 아십니까? 며칠 뒤에 전혀 다른 곳에서 빈집털이 하다가 꼬리가 밟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백주대낮에 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쳐나오는 모즐리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웃 주민들은 창문 뒤에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바로 행동에 나섰군요. 네, 모질리 차 타이어를 아예 펑크 내서 도망 못 가게 꽉 막아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꼼짝 못하게 체포하게 만들었죠. 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그 거대한 신화를 창조한 살인마가 정작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웃들, 즉 업스탠더들에 의해 심판받았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무관심하다는 가장 강력한 반박 증거가 바로 그 범인 체포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가졌던 냉소주의를 무너뜨리죠. 과거 심리학은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왜 안 돕는가만 증명하려 했는데 현대과학은 이걸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굳이 실험실에서 추측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수천만 개의 확실한 목격자, 바로 CCTV가 깔려 있으니까요. 필팟 연구진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이분들이 실험실이 아니라 영국, 남아공, 네덜란드 실제 거리에서 벌어진 219건의 폭력 CCTV를 싹 분석했어요. 완전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죠. 막 주먹 오가고 피 튀기는 그런 현장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번 중 9번 무려 90% 비율로 현장에 누군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와, 90%나요? 네, 더 놀라운 건 군중의 규모예요. 과거에는 책임 분산 때문에 사람 많을수록 안 돕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현장에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 나설 확률이 커진다는 역방관자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 기록들 검토할 때 저희가 최신 데이터 하나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레빈 연구진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분석 자료인데요. 청취자님, 저희는 여기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수사관 입장으로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배제하고 현장의 행동적 팩트에만 딱 집중하겠습니다. 그 무장한 경찰이 짓누르는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과연 대중은 침묵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전혀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무려 205회나 구두로 개입을 시도했어요. 205번이나요? 네, 경찰한테 피해자 상태 확인해라, 맥박 짚어봐라 명령하고 따져 물었죠. 경찰의 그 엄청난 권위 앞에서도 무조건 순응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개입하려는 연대 본능을 딱 수치로 증명한 겁니다. 90%의 개입률에 205번의 항의라?
그럼 상식이 완전히 빗나간 거네요. 아니 근데 현장에서 돌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즉각 나서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얼어붙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 해답은 바로 뇌과학에 있습니다. 폭력이나 사고를 딱 목격하면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하는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순간적으로 퓨즈가 나가버려요. 전원을 확 꺼버리는 거죠. 아, 지휘관이 기절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성이 멈춘 그 자리를 가장 원초적인 개인적 구통 시스템이 장악해버립니다. 뇌가 타인의 위기를 내 생존 위협으로 착각하고 투쟁, 도피, 동결, 즉 프리즈 반응을 팍 일으키는 거예요. 와, 이거 강력반 신입 형사들이 처음 피난자 시체 현장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는 거랑 정확히 똑같네요. 제가 후배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네가 피해자한테 무관심한 나쁜 놈이라서 굳은 게 아니라 뇌가 이 끔찍한 충격을 처리 못해서 퓨즈가 나간 거라고요. 형사님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방관자의 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뇌의 일시적 정지 상태죠. 다행이네요, 진짜요. 네, 그리고 우리 뇌에는 다행히도 이 동결 상태를 깨고 나오는 동정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휘관이 기절해 있는 동안 천천히 시동을 걸어서 결국 타인을 돕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천천히 켜지는 동정심 스위치를 더 빨리 확실하게 탁 켜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인간 에고의 가장 큰 두려움, 즉 평가 우려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내가 나섰다가 비난받으면 어떠지? 하는 무의식적 공포 말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개인 용기에만 기대지 않고 법과 제도라는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 여기서부터는 제 전문 분야인 법률 쪽이네요.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남긴 거의 유일한 긍정적 유산이 바로 미국의 911 긴급 전화 시스템이 창설됐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져야 할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국가 시스템이 딱 흡수해 준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들은 나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구조 불이행제까지 도입했어요. 네,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미국 버먼트나 미네소타 같은 곳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 외면하면 처벌받죠. 네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이 법은 뇌에 강력한 초자아를 강제로 주입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얼어붙은 뇌한테 너 가만히 있으면 벌 받는다 하고 더 큰 압박을 가해서 동결 바늘을 팍 깨버리는 처방전인 거죠. 반면에 한국 형사법을 보면요. 안 도왔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거든요. 근데 응급의료법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위급한 자 도우려고 나섰다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좀 입혀도 형사 책임을 싹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대중의 에고를 안심시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네가 용기 내다가 실수해도 공동체는 너를 절대 추방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줄 거다. 이렇게 행동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인 평가 우려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제가 사건 현장에서 진짜 수도 없이 뛰어본 사람으로서 확언하는데요. 두려움 참고 딱 누른 목격자의 119 신고 전화 한 통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잡습니다. 그렇죠. 개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개인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누군가 죽어가는데 스마트폰 꺼내서 신고 버튼 하나 누르는 정도의 수고로움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의무 아닐까요? 청취자님은 이 책임을 법으로 강제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해지네요. 법적 논쟁을 떠나서요. 오늘 우리가 본 데이터랑 통찰들은 참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얼어붙기도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깨고 나와서 서로 손을 맞잡는 연대의 생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자, 늘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시는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 이 무거운 수사 기록과 뇌신경을 막 넘나드는 심층 탐구를 통해서 머릿속에 번쩍하는 아하의 순간을 좀 경험하셨나요? 6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서늘한 오보의 장막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진짜 진실이 보였죠. 맞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기적이고 냉혈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10번 중 9번의 상황에서 기꺼이 타인을 구하러 나서는 훌륭한 구조자입니다. 누군가 개입을 주저한다면 그건 도덕성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뇌가 공포를 처리하느라 일시적으로 딱 멈춰섰을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도시군중은 차갑다는 그 신화 뒤에 숨겨져 있던 따뜻한 공감 능력과 이타성을 재발견한 게 오늘 탐구의 가장 빛나는 수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고 문 밖을 나서실 때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다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강인한 연대의식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사 파일 맨 마지막 장 여백에 청취자님을 위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남겨두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방관자 효과가 상당 부분 왜곡된 신호였다면요. 물리적 공간을 초월했지만 완전한 익명성이 겹겹이 보장되는 곳, 바로 소셜미디어 안의 사이버불링 현장은 어떨까요? 아, 온라인 괴롭힘이요? 네. 나와 타인의 고통이 스크린이라는 아주 안전한 장벽으로 분리된 그곳이야말로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진짜 방관자 효과가 완성되는 완벽한 범죄 현장 아닐까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아니면 신체의 제약조차 없는 그 디지털 우주 속에서야말로 우리만 서로를 더 쉽게 구하는 디지털 업스탠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서늘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님 스스로 꼭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